그 생물과 환경, 뭐 외가리 이런 새죠. 예, 이런 새인데 이 새는 이제 보통 비둘기랑은 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부리도 되게 길고요. 머리도 이렇게 목도 길어요. 이렇게 예. 다리도 길어가지고 논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 다니다가 뭐 물고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지나가면 이제 작은 동물도 지나가면 이걸 콕 집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이런 먹잇감을 잡기 좋게 진화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맞게 적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비둘기나 참새나 이런 애들은 그냥 땅에 떨어진 곡식 같은 거 주워 먹잖아요. 그죠? 요럴 필요가 없죠. 그죠? 오히려 더 방해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이제 그런 이제 작은 동물들 잡아먹기 좋은 상태이고요. 예, 비둘기나 뭐 이런 애들은 곡식 같은 거 먹기 좋은 상태고. 얘는 이제 늑대가 아니라 얘는 여우야, 여우. 예, 북극 여우인데, 우리가 보통 아는 여우랑은 좀 달라요. 예, 귀가 크거든요. 사막여우 이런 애들은 귀가 커요. 근데 얘는 귀가 작고, 이 말단도 좀 조그맣고, 말단이 짧고, 그 다음에 등치도 더 큽니다. 예. 피하 지방이 많아서 열의 손실을 적게 하려고 이렇게 등치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응하게 되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공부할 거고. 넘겨보겠습니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 자, 생태계라는 거는 이제 어떤 생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런 걸 환경이라고 하고요. 생물이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하고, 어떤 장소에 살면서 환경을 구성하는 생물적 환경 요인과 이를 둘러싼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생태계라고 한다. 어떤 개에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생태, 개, 뭐 이런 거는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거든요. 아무튼 생태계는 생물적 환경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것인데, 이제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뭐냐? 생물이 아니다 이거죠.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니까.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뭐 빛이나 아니면 뭐 온도나 흙이나 생물이 아닌 애들, 빛, 물, 공기, 흙, 온도, 돌 이런 애들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고요. 생물적 환경 요인은 생물이죠. 생물인데 생산자, 크게 생산자, 소비자, 그 다음 분해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요런 세 가지는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생산자입니다. 광합성이라는 걸 통해서 빛에너지를 그 화학에너지 형태로 영양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식물들이긴 하죠. 엽록체가 있는 그런 식물들인데 벼, 무, 뭐 양파, 소나무, 개구리가, 무궁화 등이 있다. 소비자는 양분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생물을 먹어야 돼. 먹어. 식물을 먹거나 뭐 동물을 먹거나, 내가 못 만드니까 다른 애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1차 소비자는 식물을 먹이로 살아가는 동물이고, 2, 3차 소비자는 동물을 먹이로 살아가는 동물이다. 뭐 상위로 갈수록 이제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차수가 올라가고요. 메뚜기, 토끼, 말, 소, 나비 뭐 이런 애들은 식물을 먹으니까.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먹이로 살아가는 동물들, 호랑이, 사자, 개구리, 뭐 독수리. 근데 아무튼 얘네들이 살아가려면은 자기가 약물을 못 만들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해자는 뭐 이렇게 일부러 잡아먹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동식물이 죽어. 그러면 그 사체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이제 배출물 이런 거를 분해해줘. 분해해줍니다.
분해해서 자기가 영양분을 섭취를 해요. 예. 사실 얘네들은 좋은 애들이에요. 예. 얘네들이 없으면은 이제 지구상에 시체로 쌓여 있겠지. 예.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제 버섯이나 곰팡이나 세균 등이 있다. 예. 버섯은 식물이 아닙니다. 사실 버섯은 죽은 생물이 있을 때 피어나요. 예. 버섯 같은 거는 버섯은 이거 뭐야? 예를 들어서 뭐 동충하초라던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벌레지. 벌레가 죽고 난 다음에 여기서 버섯이 피어나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걸 막 잡아먹는 건 아닙니다. 예. 나무나 뭐 이런 게 이제 나무 그 껍질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 피어나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이제 이것도 벌레죠. 그리고 벌레가 죽고 난 다음에 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 좀 징그러울 수는 있지만 나쁜 애들 아니다. 자,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과 생물적 환경 요인이 있는데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고요. 이런 애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옆에 이거는 이제 생태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과 상호작용이라고 이제 구분하는데, 만약에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러면 우리가 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적 환경 요인에게 영향을 주면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뭐 햇빛이 비쳐서 뭐 식물이 잘 자란다, 뭐 이런 건 작용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생물적 환경 요인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주면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뭐 식물이 광합성해서 뭐 산소가 늘어났다, 뭐 이런 거는 반작용이라고 하고, 생물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면은 상호작용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 용어를 쓸 때가 있다. 나중에 3% 문제 풀 때 그런 게 필요해서 일단 알려는 주고, 자, 일단 연습을 해봅시다. 연못 생태계가 있어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을 이제 네모를 쳐볼게요. 공기, 비생물적, 그쵸? 햇빛, 돌, 흙, 물, 이런 거는 이제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생물적 환경 요인 중에 생산자에는 이제 동그라미 쳐볼게. 곰팡이는 아니죠. 개구리밥, 고래옥장, 수련, 검정말, 소금쟁이 아니고 마름, 연꽃, 부들은 이렇게 생긴 애들 부들이라고 해요. 이런 애들은 생산자이고, 소비자는 뭐 세모 쳐보겠습니다. 물고기, 물장군, 세균 아니고 물방개, 소금쟁이, 개구리, 이런 애들은 이제 소비자. 분해자는 별표 쳐볼게요. 곰팡이, 세균, 이런 건 분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되죠? 할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생물 간의 상호작용. 자,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 서로 이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거를 먹이사슬이라고 해요. 먹이사슬. 먹고 먹히는 관계가 마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쇠사슬 뭐 이런 거 이렇게 일렬로 쭉 되어 있는 거거든. 그 먹이사슬이라고 합니다. 화살표로 표현할 건데, 화살표가 시작되면은 먹히는 거고요. 화살표가 향하고 있으면 먹는 거야. 그래서 생산자를, 녹색 식물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고, 개구리를 이제 뱀이 먹고, 뱀을 또 매가 잡아먹습니다. 매는 최종 소비자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얘네들끼리만 쭉 연결하면 먹이 사슬인데,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생태계에 여러 가지 종들이 사는데, 걔네들 간의 먹이 사슬을 쭉 연결해 놓으면 먹이 그물처럼 보이거든요. 하여튼 그물처럼 보이거든요. 이거는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먹이 그물은 복잡해야지 좋은 거예요. 단순한 게 좋은 게 아니라 복잡해야지 좋아. 왜 좋냐? 만약에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만 있다. 예. 식물, 벌, 직박구리, 매 이렇게만 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벌 많이 사라진다라고 걱정하거든요. 예, 벌이 막 수억 마리가 죽고 막 이런데, 근데 벌이 사라졌어. 그러면 직박구리도 죽는 거고, 예, 그럼 매도 죽는 거예요. 예, 이게 단순하면 예, 어떠한 종이 이렇게 먹잇감이 없어졌을 때 예, 상위 포식자들도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생태계에서는 예, 벌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직박구리가 애벌레 먹거나 아니면 메뚜기 먹거나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먹이가 부족해지면 다른 먹이를 먹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고, 어떤 먹이가 부족해도 쉽게 생물들이 멸종하지 않으니까 좋은 겁니다. 복잡해야지 좋은 거예요. 다른 걸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예, 먹이 사슬은 복잡해야지 좋다. 먹이 그물은 복잡해야지 좋다. 근데 이거는 그냥 관계적으로만 표현을 한 거고, 화살표로. 자, 먹이 피라미드는 자, 양을 표현하는 거, 양. 수나 양. 예. 그러니까 생산자가 많으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두껍게 그려요. 1차 소비자는 양이 적으니까 얘는 더 적어요. 2차는 더 적고, 예, 3차 소비자가 제일 작거든요. 요만큼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 양이 많으면 많이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해 보면은 피라미드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먹이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생산자가 제일 많고요. 1차, 2차, 3차 소비자로 올라가면 이제 숫자가 줄어들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가장 안정적인 거고, 근데 일시적으로 갑자기 1차 소비자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메뚜기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 뭐 그럴 때 있거든요. 메뚜기가 많이 부화돼가지고 늘어나. 그러면은 일단 이 생태계 평형이 깨진 건데, 자, 잘 봐. 그러면 2차 소비자도 늘어나. 왜냐면 먹잇감이 많으니까. 3차 소비자도 좀 시간 지나면 늘어나요. 근데 생산자는 줄어들어요. 메뚜기가 다 막 식물을 다 먹고 다니니까. 그러면은 좀 지나잖아? 그러면은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하고 생산자는 줄어드니까 얘네들은 다시 줄어들어요. 다시 줄어듭니다. 왜냐면 이제 잡아먹는 애가 많고 먹잇감은 적으니까. 그러면 또 2차 소비자가 또 줄어들어요. 그러면 3차 소비자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이런 과정에서 죽는 애들이 엄청 많아져요. 이거 막 다 죽잖아. 괜히 많이 태어났다가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올 수는 있는데, 원래대로 돌아오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좀 일정하게 이 종류와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좋은 거예요. 유지되는 게.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인간들이 한 80억 명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요즘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 생각 인구가 줄어들어서 걱정이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줄어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80억 명이나 돼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에는 경쟁이 있어요. 경쟁. 서로 이제 자기가 잘 살려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경우가 좀 많고, 공생하는 경우도 있다. 공생은 이제 서로 도움을 주는 건데, 공생 중에서도 편리공생, 상리공생, 기생이 있어요. 편리공생, 상리공생이 있어요. 공생에는. 편리공생은 한쪽만 이익을 받는 거예요. 고래와 따개비는 고래에 서식을 하면서, 고래 등에 서식을 하면서 서식 공간을 차지하니까 따개비는 좋은데 고래는 별로 그렇게 좋을 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편리공생이고, 상리공생은 모두가 이익이 있어야지 상리공생입니다. 개미와 진드기, 진딧물은 꽁무니에서 이렇게 단물 같은 게 나와요. 단물이 나옵니다. 근데 단물이 나오는 게 그게 영양분이야. 개미가 진딧물이 내주는
그 단물을 먹으면서 살아요. 물론 자기가 잡아먹기도 하는데. 예. 자, 나오나 뭐. 이렇게 보살펴져요, 진딧물이. 예. 근데 특히 무당벌레가 오잖아. 그러면 무당벌레가 진딧물 엄청 잘 잡아먹거든요. 무당벌레를 개미가 내쫓아줘요. 예. 그러면 진딧물이 꽁무니에서 단물들이 나와. 그럼 얘가 먹어 그거. 그 영양분이어가지고 서로 이제 공생을 한다.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개미가 아예 진딧물을 사육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있지? 어디 나오는데? 개미가 일부러 이 진딧물을 길러. 가축처럼. 가축처럼 기릅니다. 이거 보면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서 보면 개미가 진딧물을 길러요. 집도 져주고. 그래서 개한테 개미가 일부러 먹이를 잡으러 가지 않고 그냥 가축처럼 길러줍니다. 그런 공생관계도 있고. 개미와 아카시아 나무, 이것도 있잖아. 아카시아 나무를 막 공격하는 그런 애들을 개미가 내쫓아요. 아카시아 나무, 벌레 같은 것들이 아카시아 나무에 이렇게 막 살거든요. 그러면 개미가 그걸 내쫓아줍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는 개미를 서식처를 제공해 주는 거죠. 나비와 꽃은 뭐 당연히 꽃은 꿀 같은 걸 주는 거고, 나비는 꽃가루를 이제 옮겨주는 거죠. 꽃가루가 옮겨주면서 수분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원인들도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비생물적 환경 요인의 햇빛, 뭐 물, 온도, 공기, 흙 등이 있죠. 근데 햇빛이 적당히 비춰줘야지 광합성을 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동물의 번식 시기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빛이 많아지면 이제 봄이나 여름이 되면 번식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종달이나 이런 새들, 제비 이런 애들은 봄, 여름에 번식을 해. 근데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봄, 여름에 벌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잡아서 새끼를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번식을 합니다. 양과 염소, 사슴 이런 거는 가을이나 겨울에 더 번식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점등 시간을 늘려서 닭의 산란율을 높인다. 닭은 보통 낮에 알을 낳아. 낮에 알 낳는데 양계장이라고 하나요? 양계장에서 계속 불을 켜놓는 거야. 낮은 줄 착각하라고. 그래서 알을 계속 낳게 하는 거죠. 치사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일식물은 일조 시간이 긴 봄이나 초여름에 꽃을 피는 거예요. 뭐 장미나 뭐 이런 애들. 보통은 이제 장일식물이 많고, 단일식물은 이제 담배나 국화 이런 애들은 코스모스 이런 애들은 이제 가을이 되면은 꽃이 피죠. 그거는 이제 빛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빛의 색이나 빛의 일조 시간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거고, 물은 생명 유지에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결핍되었을 때 생존의 유협을 받고, 온도도 적당히 해야 되고, 당연히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은 이제 낙엽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잠을 자거나 이렇게 영향을 주죠. 공기도 당연히 영향 줍니다. 산소가 호흡하는 데 필요하고, 그렇다라고 이산화탄소가 요즘에 많아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아예 없으면 또 안 돼요.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적당량이 있어야 됩니다. 흙은 살아갈 수 있는 장소 마련해주고, 영양분 이런 거 제공해주고요. 읽어보시면 아시죠? 자, 햇빛과 물이 콩나물의 자람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햇빛이 비추는 곳에 둔 콩나물에 하나는 물을 주고 하나는 물을 주지 않아. 물을 주면은
햇빛도 있고 물을 받으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본잎이 나와요. 이게 지금 콩나물 지금 저기 실험하고 있거든요. 잠깐 제가 자, 그래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빛을 비추는 곳에 물을 주면 잘 자라요. 잘 자라고 나중에 초록색 본잎이 나옵니다. 근데 물 안 주면 말라요. 싫어요. 물 안 주면 둘 다 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물을 주면서 실험하고 있는데, 어둠 상자에는 햇빛이 없는 거죠. 물을 준 것끼리 비교해 보시면 떡잎이 노란색이고 본잎이 나오긴 하는데 노란색 본잎이 나와요. 광합성이 안 돼가지고요. 노란색 본잎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빛이 없는 상태에서 콩나물 길러서 먹는 거야. 그래서 좀 쓴맛이 좀 덜해요. 콩나물 먹을 때는 우리가 빛이 없는 상태에서 콩나물 기르는 거고, 내가 진짜 콩을 심어서 길러야겠다. 그럼 빛이 비추는 곳에 놔둬야 돼. 그래야지 광합성 하면서 쑥쑥 잘 자라나는 겁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뭐 다 말라 죽는 건 똑같고.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해보면 콩나물이 잘 자라려면 빛과 물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죠. 생물의 적응. 자, 생물이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고요. 자, 낮에 활동하고 뭐 곡식들 떨어진 거 이렇게 쪼아 먹고 뭐 요런 애들은 굳이 얘가 뭐 눈이 클 필요가 없어요. 빛이 많으니까. 눈 조금에 빛이 충분히 많으니까 빛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엉이는 밤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쥐나 이런 애들이 또 밤에 잘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애들 잡아먹고 싶은 거지, 얘는. 그래서 눈도 크고요. 빛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밤에 활동하고 얘는 낮에 활동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게 적응을 한 거죠. 자, 열대 우림에 사는 바나나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얘가 이파리가 엄청 커요. 이파리가 커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근데 이렇게 이파리가 큰 게 쑥쑥 자라나는데 더 유리한 거거든요. 광합성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잎이 큽니다. 근데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잎이 크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말라 죽을 거야, 얘가. 그래서 잎이 가시로 변한 거죠. 가시가 원래는 잎이었다는 거지. 거기에 적응을 한 거고. 자, 사막여우는 귀가 엄청 커요. 사막여우는 귀가 크면은 여기 실핏줄이 많아. 그래서 혈액이 돌면서 열이 빠져나가요. 열이. 그래서 더운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치도 되게 조그맣습니다. 이거 에버랜드 가면 사막여우 있잖아요. 에버랜드 사막여우 보면 한 요만해. 되게 조그매. 근데 북극에 사는 여우는 우리가 아는 그 여우랑은 좀 달라. 약간 늑대랑 비슷한데, 하여튼 귀가 조그맣고요. 코도 조그맣고 코도 좀 짤뚝하고, 그래서 얘가 열 에너지를 좀 덜 뺏기고요. 그 다음에 뭐 색깔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얘는 사막 환경에 적응을 한 거고, 북극 여우는 이제 추운 환경에 적응을 한 거죠. 사막여우가 귀가 엄청 큽니다. 보시면 엄청 커요. 그쵸? 얼굴보다 더 큰 것 같아. 두 개 합치면. 그죠? 그리고 이게 귀가 커야지 더 열 발산이 잘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진화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이제 사막에 사는데 얘가 처음부터 얘가 귀가 큰 게 아니라 귀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중간 애도 있고 이런 거야. 근데 생활을 하다 보면 귀가 큰 애는 자꾸 열이 발산되니까 더 오래 살아요. 귀가 큰 애는. 그럼 자손도 더 많이 남겨요. 근데 귀가 작게 태어난 애는 너무 더워가지고 금방 죽을 수도 있고, 얘는 자손을 조금밖에 못 남겨요.
근데 자손을 남기면 얘랑 비슷한 애가 태어나는 거야. 그래도 그래도 얘랑 비슷한 애가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귀가 큰 애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환경에 적응을 하고 또 자손을 낳으면서 이런 귀 큰 유전자를 갖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적응해 나가는 겁니다. 진화도 일어나고요. 자, 환경에 따라 생물의 생김새나 행동 방식이 적응한 예. 철새는 먹이와 기후의 영향을 받아 서식지를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데, 제비는 여름철 철새죠. 백로, 기러기, 청둥오리 이런 거는 이제 겨울철 철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있으면 제비는 원래 남쪽에 사는 애들이야. 제비는. 근데 여름에 너무 더운 거야. 얘네 동네가. 그러니까 조금 덜 더운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백로, 기러기, 뭐 청둥오리는 좀 추운 동네 사는 거야. 저기 시베리아라는 추운 동네. 겨울에 너무 추운 거야. 그럼 조금 덜 추운 데로 오는 거야, 우리나라. 뭐 이해 가시죠? 뭐 이런 식으로 여름철 철새, 겨울철 철새가 있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겨울잠 자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뱀이나 개구리는 얘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되면 진짜 자기 체온이 떨어져요. 체온이 떨어지면은 생명활동이 느려져요. 그래서 겨울에 잠 잘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에 이제 잠 잘 수밖에 없고, 자, 이동하거나 사냥할 때 무리지어 행동하는 애들도 있고, 정어리, 기러기, 뭐 돌고래 이런 애들 있고, 몸의 색깔이나 모양이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변한 애들, 뭐 나뭇잎 여치, 자벌레, 뭐 이런 애도 있고요. 나뭇잎 여치는 엄청 희한해. 진짜 이거는 정말 이렇게 되나 네 약간 의문이 들 정도인데, 너무 나뭇잎 같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한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나뭇잎처럼 생긴 애가 태어난 거야. 어쩌다가. 근데 얘는 잘 안 잡아먹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뭇잎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게 너무 나뭇잎 같잖아. 신기하죠? 나뭇잎 모양이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죠. 뭐더라? 난초 사마귀 같은 거. 난초 사마귀도 어쩌다가 이런 애가 태어난 거야. 근데 난초에 살다 보니까 얘가 비슷해가지고 안 잡아먹혔어.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애들이 많아졌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참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너무 난초 같아가지고. 일단 희한합니다. 이렇게 형태가 그 주변과 비슷한 애들이 있다. 뭐 자벌레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주위 환경에 따라 몸의 색깔 변하는 애들 있고, 카멜레온, 개구리는 근데 이제 금방 변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개구리가 이제 여름철 개구리는 녹색이긴 해요. 이게 여름철 개구리는 녹색인데, 가을철 개구리는 또 갈색이야. 그거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안 나오나? 경물 안 나오나? 개구리는 이제 색을 금방금방 변화시키는 건 아니고, 이게 주변이랑 비슷하다 이 소리죠. 자, 독침이나 가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자신 보호하는 애도 있고요. 자기 모습을 꾸미는 애들도 있다. 불의옥자, 물고기, 뭐 오리, 개구리 이런 거 헤엄치기 좋게 적응이 되어 있다. 오리는 물갈퀴가 있죠. 닭은 물갈퀴가 없어요. 닭은 뭐 헤엄치지 못해요. 닭은 그냥 잘 뛰어다니는 애고,
오리는 잘 뛰어다니지는 못하고 좀 뒤뚱뒤뚱 걸어다니고, 그쵸? 예. 수영은 잘합니다. 선생님이 오리 요 학원에서 부화시켜가지고 뭐 한 두세 달 길러본 적 있는데, 얘가 이제 물에다가 집어넣잖아. 그럼 수영 잘 치는데 기름기가 쭉 떠요. 이 털이 안 젖기 위해서 기름이 또 많아요. 오리고기 먹으면 기름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예, 그 기름기가 일부러 나옵니다. 예, 왜냐면 자기 털이 안 젖게 하기 위해서. 예, 희한하죠. 이런 것들이 있다. 환경에 적응한 애들. 자, 스피드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스피드 확인 문제.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는 물, 공기, 흙, 돌, 햇빛. 근데 여기까지 괜찮은데 세균 곰팡이는 아니지? X. 광합성을 통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애들은 생산자. 먹이 관계는 복잡할수록 좋은 게 맞습니다. 생태계에서 먹이 사슬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생물수가 증가한다. 아니죠? 물은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다. 맞죠? 같은 종류의 동물이라도 살아가는 장소에 따라 생김새나 모양, 몸의 크기가 다르다. 맞죠? 예, 겨울잠은 뱀, 개구리는 자는 거 맞는데 기러기는 아니잖아. 예, 기러기는 아닙니다. X. 자, 10% 문제는 1번부터 8번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사진을 좀 설명해야 될 게 있어서 토끼인 거 아시고, 요거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그 다음에 이거는 무궁화고, 이거는 호랑이고, 이건 버섯 말아. 버섯. 요거는 이제 소리끼예요. 소리끼가 이제 지금 요 포자 같은 게 지금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보겠습니다. 1번 생태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두 가지. 지구는 하나의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스로 양분 만들어서 살아가는 생물을 소비자라고 한다. 이게 틀렸죠? 예,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물적 환경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고,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맞고, 생물적 환경 요인과 이를 둘러싼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상호작용한다. 맞고, 생물들이 살아가는 장소에 따라 육상 생태계와 수상 생태계로 나눌 수 있다. 맞고, 생물적 환경 요인은 생태계 내의 생물뿐 아니라 생물이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환경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환경은 이렇게 시작해야 돼. 답이 이제 틀렸어요. 7번, 2번, 7번.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누는 기준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뭐 자기가 스스로 생산하느냐, 뭐 다른 거를 잡아먹느냐, 아니면 다른 뭐 사체를 분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면 이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눌 수가 있죠. 네, 생산자는 지금 뭐죠? 디귿하고 비읍이네요. 소비자는 리을하고 기역, 분해자는 니은하고 미음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먹이 사슬의 의미를 써라.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낸 것. 그런 거 쓰면 되죠. 쓰면 되고, 생물의 수를 수가 많은 순서대로 써라. 이 순서대로죠, 그렇죠? 수가 많은 순서대로. 풀, 메뚜기, 개구리, 뱀, 매. 이 순서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먹이 사슬을 단계에 따라서 생산자를 맨 아래로 놓고 배열하면 어떤 모양이냐, 수를 고려해서
피라미드 모양 되는 거죠. 피라미드 모양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역과 니은은 생태계의 개체수가 가장 적다. 얘네가 가장 많아야 되지. 디귿과 리을은 2차 소비자이다. 디귿은 1차 소비자네요. 일단 설렸네요. 디귿이. 미음은 잡아먹히는 생물, 지읒은 잡아먹는 생물이다. 맞죠? 네, 지금 이 지읒이죠? 네, 맞고요. 3번 일단 답이고, 미음이 사라지면 키역은 비읍을 먹고 살아갈 것이다. 맞네요. 그쵸? 화살표가. 시읒이 멸종되면 치읒도 멸종된다. 네, 아니죠. 다른 애 먹으면 되니까 안 돼요. 그렇진 않고요. 치읒과 키역은 최종 소비자이다. 맞네. 3, 4, 6번. 3, 4, 6번. 자, 그 다음에 앞에 생태계와 같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함으로써 가지는 이름을 쓰시오. 한 먹이가 멸종되어도 다른 먹이를 먹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 생태계가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먹이 피라미드인데, 이거 먹이 피라미드죠. 1번 답은 먹이 피라미드네. 먹이 피라미드고, 자, 디귿의 수가 줄어들 경우, 디귿이 줄어들면 리을은 늘어나고, 그 위에 있는 게 니은인가요? 니은은 줄어들겠죠. 니은 줄어든다. 리을 늘어난다. 잘 보이지가 않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구나. 디귿이 줄어들면 기역과 니은이 늘어난다. 아니고, 니은과 리을 줄어든다. 아니고, 기역과 리을은 줄어들고 아니고, 두 개 고르는구나 원래. 2번 3번이네요. 2번 3번 맞죠? 디귿이 줄어들면은 그 위에 상위 포식자는 줄어들고, 그 생산자는 늘어나겠죠? 2번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읽어봐 주시면 이제 햇빛의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자라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 알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갖게 해준 것은 뭐 온도나 뭐 콩나물의 뭐 크기나 물의 양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해준 것은 햇빛의 뭐 세기, 뭐 양, 뭐 이런 것들은 다르게 해준 겁니다. 알아보고 싶은 것은 햇빛이 콩나물의 자람에 주는 영향, 뭐 이런 걸 알아보고 싶은 거죠. 햇빛이 콩나물 자람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고 싶은 거죠. 하시면 되겠고, 근데 만약에 이제 물이 콩나물이 자라는데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싶다. 그럼 물의 양은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 뭐 나머지는 같게 해서 실험하는 거죠. 이렇게 실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